저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요즘 제 정신머리를 쏙 빼놓는 일이 생기게 되어 이렇게 찾아와 사연을 남기게 됐네요. 정말이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못된 마음씨를 어떻게 고쳐먹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큰 사고를 치게 되었네요. 골 때리게 웃긴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꽤 유복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었죠. 부족함 없이 자랐고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친구들은 시험이 끝나면 슬쩍 제 앞으로 찾아와서 시험 문제의 정답이 뭐였냐고 물어보곤 했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지냈죠. 그런데 부모님은 단순히 성적만을 강조하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받았으면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만큼 나도 무언가로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게 어린 저에겐 공부였죠. 성적으로 보답하는 게 효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했다는 말이 제겐 일종의 신념처럼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제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간 존재가 생겼어요. 바로 아이돌 가수였죠. 딱 그 나이대에 빠질 법한 일 아니겠어요? 처음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무대 하나하나를 챙겨보는 열성 팬이 돼버렸어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보느라 새벽을 넘긴 날도 있었고 인터뷰나 예능에 나온 걸 찾아본다고 시간을 허투루 쓸 때가 많았어요. 당연히 저의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적표를 받고 나서 떨어진 등수에 부모님께 혼이 날까 무섭기까지 했으니까요. 성적이 꽤 많이 떨어졌네. 요즘 맨날 TV 앞에 앉아 있더니만.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 나이에 당연히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푹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 그럴 나이잖니.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하지만 님이라도 소중한 법 아니겠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조금만 참고 버텨보는 게 어떻겠니? 크게 혼을 내지 않고 다정하게 해주시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죄송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 때문에 제 공부가 흔들렸다는 게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흐트러지지 말자. 아이돌은 대학 가서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렇게 저는 다시 펜을 잡았어요. 새벽 2시까지 불을 켜놓고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는 노트에 따로 정리했어요. 학교 자습실이 닫히는 밤 10시가 되면 친구들이 하나둘 집에 갈 때까지도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물론 쉽진 않았죠. 방송에서 아이돌의 새 앨범이 나왔다느니 콘서트 예매가 열렸다느니 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악착같이 공부를 한 결과 저는 당당하게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에 가면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한때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를 직접 보러 가는 거였지요. 수능 끝나면 팬미팅도 가고 음악방송 현장에도 따라다니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생이 되고 보니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 수많은 동아리, 축제, 과제, 모임,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돌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희미해졌죠. 물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여전히 설레긴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처럼 모든 걸 잊고 빠져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도 고삐 풀리게 다들 실컷 술로 달려보는 거야. 알지? 당연하지. 이번 주에도 학교 앞에 있는 아줌마네 호프집 가서 달릴 거지? 너 죽고 나 죽자. 달려.
서울 구석구석을 친구들과 누비며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강 근처에서 돗자리 펴놓고 수다를 떨기도 했죠.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자유롭고 또 눈부셨던 시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아리 활동이에요. 노래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만난 선배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남들 다 해본다는 CC라는 것도 해보고 대학 생활을 정말 제 중심적으로 신나게 보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동기들과 함께 술로 달래며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졸업 후 저는 운 좋게 바로 취직이 됐어요. 게다가 꽤 이름 있는 대기업이었죠. 다만 한 가지 문제라면 회사가 대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은 서울이었는데 말이죠. 겨우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어깨 축 처진 거 보면서 소갈이 하다가 취직했더니 대전으로 가야 한다고? 서울 본사에 가려면 대전에서 몇 년 굴러야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정말 그럴 줄이야. 엄마 밥 먹으면서 출근할 줄 알았더니 자취해야겠네. 저는 부모님의 걱정에도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향했어요. 타지 생활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조금 외로웠어요.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방 냄새까지. 하지만 저는 금방 적응했어요. 언젠가는 서울 본사로 발령 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일할 때 느끼는 성취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진짜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을 혼자 쓰다 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먼지가 쌓이고 빨래가 밀리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어느 순간 청소가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그 덕인지 저는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책, 옷, 그릇, 서류까지 모든 크기별로 딱 맞춰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깜짝 놀라곤 했죠. 야, 너 집 왜 이렇게 깨끗해? 모델하우스야, 뭐야? 부담스러워서 바닥에 앉지도 못하겠다. 뭘 그렇게 오바야.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혼자 사는 집인데. 나는 엄마가 맨날 돼지우리 같다고 집 좀 치우라고 난린데. 사실 저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 내면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불필요한 걱정은 버리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했거든요. 가끔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땐 서울에서 걱정을 하고 계실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다시 씩씩하게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내보이지 않아도 될 감정을 전부 정리하고 일에 집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일도 척척 잘하고 책상이 서류 하나 흐트러지는 걸 못 봤거든요. 보고서 제출기한은 절대 넘기는 법이 없었고 상사가 부탁한 일은 늘 완벽하게 마무리했거든요. 상사들에게는 무한한 예쁨을 받았지만 동기들 사이에서는 살짝 저를 어려워하거나 배척하는 느낌도 있긴 했죠. 제가 너무 완벽하게 FM처럼 굴었으니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목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서울 본사 발령은 제 오랜 목표였기에 더더욱 그런 노력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았죠. 대전의 상사들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서울 보내기 아깝다. 여기서 계속 같이 일하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래도 어쩐지 대전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혼자 산다는 건 낯설지만 자유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 31살 봄,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릴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우리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일 잘하는 거래처 담당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오늘도 저 때문에 야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죄송해서 꼭 저녁이라도 살게요. 밥으로 되겠어요? 술 사세요? 아, 술 좋죠. 저도 술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오늘 보고서 마무리 지으면 한 잔 꼴깍? 몇 년을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정이 쌓였어요.
서로의 성격도 습관도 일하는 방식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고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엔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의 조건이 제 기준엔 조금 부족했거든요. 연봉도 저보다 낮았고 집안 형편도 평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잖아. 중요한 건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했어요. 퇴근 후에도 프로젝트를 꼼꼼히 검토했고 팀원들 일도 잘 챙겼죠. 무엇보다 한결같이 다정했어요. 33살이 되던 해 남편이 저에게 서툴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카페 구석 테이블 위에 조그만 케이크 하나 올려두고 촛불을 켜더니 얼굴을 붉히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고 준비도 안 된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때 저는 남편을 벤츠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쯤은 모든 여자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나요? 내 남편은 남들과 달라. 이 사람은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거야. 그런 달콤한 믿음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커리어를 쌓아온 저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순식간에 평범한 여자가 돼버렸죠. 남편과의 결혼은 생각보다 아주 순조로웠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찬성하셨고요. 우리 애들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제 짝을 알아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잘 키웠다는 생각도 들고 참 뿌듯하네요. 사돈,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애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결혼 준비는 큰 마찰 없이 술술 풀렸어요. 다들 한 번씩은 싸운다고 하던데 저와 남편은 그럴 일도 없었죠. 단 한 가지 걸렸던 건 신혼집의 위치였어요. 제 친정은 서울이었지만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시댁도 모두 대전에 있었거든요. 저는 언젠가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전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다들 친정집 근처에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 문제 때문에 대전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렇게 신혼생활에 달콤한 꿈을 꾸던 어느 날 저에게 복병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신우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좀 당황한 것도 있었는데 뭐랄까? 굉장히 화려한 사람처럼 보였다고나 할까요? 머리는 밝은 핑크빛으로 물들여져 있었고 손톱에는 네일이 번쩍거렸어요. 옷차림은 마치 패션쇼 모델처럼 화려하고 향수 냄새는 3미터 밖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새언니라고 부르면 될까요?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아가씨.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서는 가족으로 잘 지내봐요. 생판 남이었다가 갑자기 가족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민망. 완전 대박 컬이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인터넷 용어 같은 것을 실제로 뱉는 사람은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처음엔 그냥 요즘 세대답네, 개성 있고 재밌다 싶었어요. 26살이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을 꾸미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1년, 2년이 지나 아이까지 낳은 후에도 신우이는 여전히 20대 초반처럼 살고 있었어요. 머리는 여전히 분홍빛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양갈래로 따 내리고 다녔죠. 아가씨, 머리에 그 왕 큰 리본은 뭐예요? 언니, 이거 예쁘죠? 이런 리본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한 번쯤은 쳐다봐 주지 않겠어요? 리본만 보면 예쁘긴 한데 그걸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혀요. 전 남들이 저를 좀 쳐다봐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30 중반의 패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패션이라는 건 개인의 자유죠. 각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 선을 조금 넘은 느낌이었어요. 핫핑크 미니스커트에 배꼽이 훤히 보이는 티셔츠, 게다가 반짝이는 하이힐이라니. 그것도 명절날 시댁 식탁 앞에서요. 한 번은 설날 아침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앉아 떡국을 먹고 있는데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복장이 정말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짧아도 너무 짧은 치마에 망사 스타킹, 그리고 배꼽이 보이는 반팔티라니요. 한겨울인데 말이에요. 시아버님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너네가 그 티셔츠 입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입었어? 왜 남의 개성을 무시하고 그래?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 그 TV에 나오는 아이돌들 못 봤어? 걔네도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입는데 나도 입을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신우이 몸매가 아주 죽여주는 몸매라거나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해서 두툼한 삼겹뱃살이 덜렁덜렁 거리는데 배꼽티를 입고 있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만 하시죠.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말은 뱉으면서도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몸매 좋은 사람만 비키니 수영복 같은 것을 입으라는 법은 없죠. 그래도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게 훨씬 더 멋들어진 패션 아닐까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굳이 뭐라 하지 않으시니까 시누이가 그렇게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 잔소리 안 하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죠. 그러다 첫째를 낳고 정신없이 육아에 매달리다가 37살에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둘째 소식을 들었을 때 시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지만 그때도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질 않았어요. 에휴, 우리 딸은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나. 너는 애 둘을 키우는데 쟤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논다. 아가씨라고 놀고 싶어서 놀겠어요. 요즘 취직이 쉽지 않잖아요. 아가씨도 다 생각이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어머님. 저는 은근히 시누이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죠. 물론 답답하긴 했지만 시누이 입장에선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저는 시누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도 점차 바뀌게 되었죠. 시누이가 30이 넘도록 직장을 다닌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인생의 방향을 못 찾은 거겠거니 했고 저는 일부러 자격증 시험 정보를 찾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 계약직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신우이한테 지원 한번 해보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언니, 저 그런 일 안 맞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걸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그럼 도대체 뭐가 어울린다는 거냐고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론 웃으면서 넘어갔죠. 제 눈치를 살피던 시부모님도 시누이한테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시누이는 적반하장이었어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10만 원만 하면서 용돈 타고 지낼 거야. 30이 넘었는데 뭐라도 해야지. 엄마 아빠 늙는 건 안 보여?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하고 싶은 일 찾으면 일할 거야. 아직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노력이라도 해봤어? 노력을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니? 언제까지 그렇게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할 거야?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딸의 마음은 엄마가 제일 잘 아는 거라는데 엄마는 왜 그래? 이러니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결국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중재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더 천하태평이더라고요. 시누이가 어릴 때 크게 아픈 적이 있어서 몇 달을 병원에서 살았었다고,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 잔소리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게 정말 시누이를 위한 방향일까 싶었지만 제가 나섰다가는 더 피바람이 불 수도 있으니 저는 가운데서 어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사건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둘째 돌잔칫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정말 많은 친척들이 모였어요.
저희 가족은 단정한 복장으로 행사장을 채웠고 저는 드레스 대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신우이가 등장한 거예요. 가죽 핫팬츠에 은색 징이 박혀 있었고 위에는 반짝이는 배꼽티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락 페스티벌이라도 가는 줄 알았어요. 머리는 또다시 핑크빛이었고 짙은 스모키 화장에 어울리지도 않는 미키마우스 머리띠까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면서 돌잔치 장례가 조용해졌죠. 시아버지는 입을 떡 벌리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애가 좀 화려하게 입었네 하셨는데 그건 화려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삐에로 옆에 있는 일행 같았다고요. 너 옷이 이게 뭐냐? 당장 가서 갈아입고 와. 조카 돌잔치에 생일 축하하러 온 건데 의상이 무슨 상관이야? 이 옷이야말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이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이에 대해 마음을 조금 놓았어요. 아니, 포기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의 낙인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굳이 잘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그렇게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속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30 중반이 된 신우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직장은커녕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었죠. 더 답답한 건 남편이 가끔 신우이에게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다 큰 동생한테 무슨 용돈을 그렇게나 주는 건지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어요.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입을 다물었죠. 둘째, 돌잔치 때 신우이의 그 독특한 옷차림을 본 우리 부모님이 살짝 놀란 얼굴을 하시긴 했지만 제가 나름 변명을 잘 했거든요. 신우이의 철없는 행동이 눈에 거슬리긴 해도 저와 직접 부딪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솔직히 피곤했어요. 저도 나름 신우이 잘 되라고 자격증 정보부터 취직 자문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우이가 조금은 정신을 차린 건가 하고 느낀 건 언제부턴가 면접이라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면접을 보러 부산에 간다, 서울에 간다 하면서 차비를 조금 챙겨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차비를 안 챙겨줄 수 있겠어요. 처음엔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는 모습은 예쁘니까요. 그저 본인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하며 이해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우이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우리 가게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신우이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손을 벌렸어요. 처음엔 가끔 용돈을 받아가는 수준이었는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여유롭지 않았어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돈이 물처럼 새어나갔어요.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생활비가 확 늘었고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초등학교는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더라고요. 오후 1시, 2시면 집에 와버리니까 도무지 맞벌이 부부인 우리가 감당이 안 됐어요. 애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학원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했고 학원비만 해도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신우이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아가씨한테 용돈 쥐어줄 거야? 고모가 됐으면 그리고 그 나이 먹었으면 이제 조카 용돈 쥐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가 뭐 놀고 싶어서 놀겠어. 취직이 안 된다잖아. 그거 다 핑계야. 집에서 용돈 쥐어주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해주니까 배가 불러서 취직 안 하는 거지. 당신 말이 조금 심한 거 아니야? 내 동생이야. 당신 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내 동생이면 쥐업해서라도 일하라고 시켰을 거야. 누구는 뭐 사정이 없어서 일하는 줄 알아? 나도 애 키우면서 집에서 놀고 싶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피곤하다는 듯 이마를 문지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이 둘을 키우며 맞벌이로 버티는 집에서
철없는 시누이까지 떠맡을 여력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현실적인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은 서글펐죠. 제가 자식을 셋 키우는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남편과도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기 힘든 소식이 제 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 취직했어요. 이제 진짜 직장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요. 진짜요? 아가씨, 너무너무 축하해요. 진득하니 열심히 일해봐요.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가끔 전화도 하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30 후반의 나이에 그동안 그렇게 일이 안 맞는다,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도망 다니던 사람이 취직을 했다니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립니까? 물론 오래 진득하니 다닐 수 있을까 싶은 대전 지역에 있는 콜센터에 입사를 했지만 시누이라면 버텨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때 시누이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 하면서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시부모님도 마음이 놓이셨는지 평소엔 잘하지 않던 아가씨 자랑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어? 일 그만뒀다고 하더라. 누가 일을 그만둬? 아가씨? 아가씨 일 그만뒀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못 다니겠대. 감정노동이 너무 힘들다나 봐. 콜센터 일이 감정노동이라 힘들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8개월 만에 일을 그만둘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어요. 그렇게 시누이 일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난 뒤 저희 부모님께서 크루즈 여행을 가신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왜 친구들이랑 오랜 시간 부었던 여행계 있잖니. 돈도 넉넉하게 모이고 해서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와, 크루즈요?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여행인데 엄청 좋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말이다. 이 나이에 해외여행 가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준비할 게 많고 설레이던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시라고 제가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아버지랑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셔요. 남편한테도 부모님이 유럽 쪽으로 1달짜리 크루즈 여행을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용돈으로 20만 원 보내는 게 아니라 꽤 큰 돈을 보냈던 터라 남편에게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별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놈이 글쎄 시댁에 가서 빵 터트린 겁니다. 사돈들은 평안하시대지. 요즘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장인 장모님 다 건강하시지. 이번에 1달짜리 크루즈 여행 가신다고 신나셨던데. 유럽으로 가신대. 그래서 이 사람이 큰돈 들였잖아. 용돈 쓰시라고. 그 돈이면 엄마랑 아빠 일본에 온천 여행이라도 갔다 올 수 있었겠다. 그 말이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동안 지가 시누이한테 용돈 줬던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제가 큰 돈을 용돈으로 줘서 불만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팍 하고 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여보,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용돈을 그동안 쭉 드렸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 유럽 여행 가신다는데 그 정도 용돈도 못 드려? 아니 누가 뭐래? 그냥 그렇다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는 가까운 나라도 한번 못 가봤으니까. 당신이 아가씨한테 용돈 보내줬던 거 모았으면 유럽 여행도 보내드렸겠다. 뭐? 또 그 이야기를 들먹거리는 거야? 맞잖아. 당신이 보내드리면 되지. 내 돈으로 내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게 뭐가 문제인데. 당신 돈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적 없잖아. 지금 여기서 뭐 싸우자는 거야? 당신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는 생각 안 해? 내가 오죽 분통이 터졌으면 시댁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 아가씨한테 용돈 줄 땐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왜 내 돈은 아까워해? 언제까지 내 동생 이야기를 들먹거릴 거야. 애가 힘들다잖아.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 그게 하루 이틀이야?
서른 후반이야 이제. 언제까지 철없는 여동생 감싸줄 거냐고. 저도 그냥 시부모님 앞에서 질러버리고 말았죠. 시부모님도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시고 남편은 얼굴을 붉힌 채 난리를 쳤어요. 그 자리에서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말도 섞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틱틱거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누이에게 며칠 뒤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인고 했더니만 본인이 서울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가야 한다고 대전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가기엔 너무 피곤해서 면접을 망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친정집이 서울에 있고 또 비어 있으니까 하루만 딱 재워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는데 솔직히 그 말에 처음엔 잠깐 망설였어요. 그래도 면접 준비하는 사람한테 괜히 거절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하루쯤은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친정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어차피 부모님 오시기 전에 바꿔버리면 되니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 다음 날 오후쯤에 대전으로 돌아가고 있나 싶어서 연락을 하면서 면접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언니, 이번엔 좀 별로였어요. 근데 이틀 뒤에 또 다른 면접이 잡혀서요. 그냥 언니네 친정집에 이틀만 더 있어도 될까요? 저 진짜 꼭 취직해야 하는 거 알잖아요. 부탁해요, 언니. 이틀이나 더요? 우리 집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데. 저 진짜 깨끗하게 쓸게요. 집안 식기들도 안 건드렸어요. 이틀만요. 네? 저는 간곡한 부탁에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틀이 문제였어요. 이틀 뒤에도 또 면접이 있다더니 그 다음 날엔 갑자기 면접 일정이 연기됐다며 며칠 더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늘어나더니 어느새 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직접 친정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제 입에서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었거든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안방문을 열었어요. 저는 당장 시누이를 깨웠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안방에서 자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언니, 저 침대 없으면 허리 아파서 잠 못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면접 하나 더 남아서 며칠만 더 있다 갈게요. 면접 핑계 그만 대고 내려가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면접 보러 오라고요? 제가 면접 망치면 그거 다 언니 탓이 될 텐데요. 취직 못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그 말투가 어찌나 뻔뻔한지 순간 말이 막혔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그날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난 내 동생 앞길 못 막지. 자신 있으면 당신이 직접 내쫓아보던가 왜 나한테 그래. 집 빌려준 건 당신인데. 하, 그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날 바로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누이가 면접 핑계를 대고 친정집에 눌러붙은 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요. 면접이 한두 번쯤은 진짜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말이 안 됐어요. 이를 꽉 깨물고 다음 날 바로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친정집으로 향했죠. 친정집 문을 여는 순간 냄새부터가 달랐어요.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 배달 국물 흘린 자국, 방 안 가득한 먼지 냄새까지. 저희 부모님도 평소 얼마나 깔끔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깨끗했던 친정집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있었어요. 거실엔 각종 배달 용기와 플라스틱 컵이 수북했고 싱크대엔 그릇이 쌓이다 못해 넘쳐 흘렀죠. 심지어 부엌 한켠에는 버블티 빨대만 따로 쌓여 있었어요. 화를 꾹 참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주인 딸로서 부모님 오시기 전에 원상복구는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안방 구석 커튼 뒤쪽에 커다란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앨범이 수십 장, 포스터는 돌돌 말려서 끈으로 묶여 있었고 반짝이는 응원봉이 4-5개, 무대 의상 같은 것도 걸려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신우이는 서울까지 아이돌 덕질하러 올라온 거였던 거예요. 공연이든 팬사인회든 뭐든 그 비슷한 행사 때문에 서울에 눌러붙은 거였죠. 속으로 이를 갈며 그 굿즈들을 전부 까만 비닐봉지에 쓸어 담았어요. 하나하나 다 집어넣는데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신우이는 또 그 아이돌을 보러 간 건지 집에 없었어요. 잘 됐죠. 저는 집을 대충 정리한 뒤 그 비닐봉지를 차에 싣고 대전시댁으로 직행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시부모님만 집에 계셨어요. 아니, 아가야, 너 오늘 출근 안 했니?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전에 이거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뜯어서 그 안에 물건들을 쏟아냈어요. 순식간에 거실 바닥이 반짝이는 응원봉, 앨범, 포스터로 뒤덮였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입을 막으셨고 시아버님은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셨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신우이의 물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돌 용품이니 시아버지께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직도 저기 집애가 정신 못 차리고 아이돌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닌단 말이야. 아유, 여보, 좀 진정 좀 해봐요. 진정하게 생겼어. 언제쯤 철이 들 건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어. 이 기집애 어딨어? 당장 불러. 시어머니는 눈치 보듯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디냐고 묻는 말에 신우이는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오빠를 외치며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오는 걸 보니 또 아이돌을 보러 간 눈치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빼앗더니만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큰 소리를 내니 신우이가 아무 말 않다가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순간 저는 오늘 사달이 나도 제대로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시아버님은 눈에 핏발이 섰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급하게 들어와서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아이돌 용품들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포스터, 응원봉, 앨범, 굿즈들이 난장판으로 펼쳐진 그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남편은 평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건지 얼굴에서 다 읽혔어요. 신우이가 아이돌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당신은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 그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어. 이번엔 다 정리하고 정신 차린다더라고. 뭐야, 넌 알고 있었어? 네 동생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렸어야지. 이걸 그냥 냅둬?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울면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이를 쫓아다니는 거 다 정리하고 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동생이 저꼴로 사는데 오빠라는 놈이 뜯어말리긴커녕 용돈이나 쥐어줘.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걸 샀겠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시아버지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옷차림은 후줄근했어요. 머리는 기름기 가득 떡져 있었고 얼굴은 부은 채였죠. 순간 시아버지는 신우이의 얼굴을 보고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신우이가 모아둔 포스터며 앨범이며 뭐며 전부 다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놀라서 뛰쳐들어와서는 이게 얼마짜린데 찍고 있냐고 가만 냅두라고 난리를 쳤죠.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더 화가 난 사람처럼 던지고 부수고 난리를 치셨어요. 신우이는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울어.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신 안 차릴 거야, 어? 아빠, 이게 다 얼마짜린데? 이거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한정판이란 말이야. 너 또 머리 빡빡 밀려서 집에 숨어 있고 싶어서 그래. 도대체 예전 생각은 못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신우이가 고등학생 때도 아이돌 가수한테 빠져서 학교도 안 가고 서울에 올라가 아이돌 숙소 앞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고
노숙자처럼 행동을 한 적이 있었대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찾아서 대전으로 끌고 내려와 고등학생인 신우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신우이는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었대요. 그런 꼴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신우이가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죠. 제가 가만히 팔짱을 끼고 보고 있으니 눈물 범벅이 된 신우이가 저를 확 째려보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언니가 일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해요? 내가 말했죠? 당장 대전으로 내려가라고. 며칠만 더 있겠다고 했잖아요. 사돈 어른이 오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야박? 남의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두고 우리 부모님 침대를 떡하니 차지해놓고 나보고 야박이라고요? 이건 다 어떻게 찾은 거예요? 내가 숨겨놨는데 집을 뒤지기라도 했어요, 도둑처럼? 도둑이요? 거기는 제 친정집이에요. 내 부모님 집이요. 아가씨가 무단으로 들어가서 눌러 앉은 거예요. 내가 뒤진 게 아니라 아가씨가 남의 집을 점령한 거죠. 이게 지금 반상에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가족이니까 네 새언니도 그냥 넘어가 준 거지. 나였으면 경찰 불러서 쫓아냈어. 어디 네 오빠까지 망신을 시켜.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만이 제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분이었지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이렇게 격렬하게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제대로 말을 했죠. 하도 우리 친정집을 더럽혀놔서 청소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면접을 보러 간 것 자체가 거짓말 아니었냐고 하니까 신우이는 금방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제가 요목조목 따지니까 신우이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고 눈알만 굴리는데 대구르르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니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면접 보러 간 줄 알았죠. 그런데요, 저도 SNS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트렌드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친구 추천 리스트에 아가씨 계정이 뜨더라고요. 이름이 다르긴 했는데 프로필 사진 속 손톱이 딱 눈에 익었어요. 아가씨가 평소에 워낙 화려한 네일을 하고 다니니까 아가씨가 맞구나 싶었죠. 제 SNS 사진 보고 아이들 쫓아다니려고 서울 간 건 알았던 거예요? 누가 봐도 직접 찾아가서 찍은 사진이던데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 미친년이 너 이러려고 일을 그만둔 거냐? 면접 보러 간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와중에 남의 집에 기어들어가서 이 꼴을 만들고. 미친년이라니, 아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이건 중독이야, 중독. 이번엔 머리 빡빡 미는 걸로 끝내지 않는다. 아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어. 그 말에 신우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갑자기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일 그만둔 것도 아이돌 가수 쫓아다니느라 그런 거 아니었냐고 화를 냈고, 신우이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저는 솔직히 90%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우이가 겁에 질려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겁니다. 오빠한테 받은 용돈으로 아이돌 덕질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는 와중에 지가 8개월 동안 콜센터에서 벌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덕질을 한 것이었다고 밝힌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그럼 나한테 적금 든다고 돈 버는 동안 돈 모으고 싶다고 야금야금 용돈 타간 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모아둔 돈은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나도 돈을 그러니까. 기가 막혀 정말. 그러니까 넌 8개월 동안 일해서 번 돈은 죄다 아이돌 쫓아다니는 데 쓰고 생활비는 나한테 받아갔다는 거네. 시어머니까지 신우이의 편을 들지 않자 신우이는 정말 고개를 푹 숙인 뒤 죄송하다는 말만 수없이 뱉어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라고 온 가족을 속인 것도 모자라 사돈에게 면목도 없는 짓을 한 거라고 쏘아붙이셨어요.
남의 집을 숙소 삼아서 이런 미친 짓을 했다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지요. 당장 정신병원 알아보라는 말에 납작 엎드린 시누이는 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강경해 보였어요. 약으로는 고쳐질 병이 아니라고 어디 가둬놔야 사람 될 거라고요. 정작 저희 친정집을 더럽게 쓴 것에 대한 보상은 못 받았잖아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죠. 아이 참, 지금 타이밍에 뭘 주는 거야? 이게 뭔데? 뭐긴 뭐야. 손해배상 청구서지. 그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남편은 종이를 받아들고 멍하니 읽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물론 그건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 문서도 법적 효력 있는 서류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일종의 경고장이었지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주는 묘한 압박감은 꽤 컸던 모양이에요. 우리 친정집 아가씨 덕분에 난장판 된 거 이젠 알겠지? 보름 동안 거기 눌러 앉아서 얼마나 더럽혀놨는지 말도 못해. 사진 필요하면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보여줄게. 아무튼 그거 내가 다 직접 치웠단 말이야. 청소비, 소독비, 친구 교체비, 배달 쓰레기 처리비까지 다 계산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 그랬잖아. 쫓아낼 자신 있으면 나가서 직접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 이제 결과를 수습할 차례 아니겠어?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이 집구석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긴 했죠. 그래서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이건 그냥 청구서가 아니라 숙박비 명세서? 남의 집에서 보름이나 머물렀으면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지. 청소비와 침구 교체비, 세탁비, 그리고 숙박비까지 꽤 세세하게 적어놨거든요. 남편은 종이를 덮으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어차피 빈집이었지 않냐고, 누가 피해본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의 머리를 탁 하고 갈기셨어요. 빈집? 빈집이라고 남의 집을 네 멋대로 써도 돼? 사돈 어른이 안 계시다고 그 집을 함부로 드나들면 그게 사람이냐? 쪽팔려서 어디 사돈 얼굴이라도 보겠냐? 며느리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줘. 청소비든 숙박비든 한 푼도 빼지 말고. 시어머니까지도 그건 당연히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남편을 나무라셨죠. 시부모님마저 한통속이었으면 저는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결국 머리를 긁적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계좌번호를 찍더니만 저한테 돈을 바로 송금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게임기 사려고 모아둔 비상금을 몽땅 털어서 제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 완료 알림이 띵 하고 뜨는 순간 저는 속으로 속 시원하게 웃었어요. 시누이는 쉴 새 없이 빌고 있었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시누이를 보면서 시아버지는 한숨 크게 쉬셨습니다. 이젠 아이도 마흔 코앞인데 조카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놈아. 또 이딴 짓 하면 진짜 쫓아낸다.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시누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찢어진 아이돌 포스터와 굿즈들을 비닐봉지에 쌓아 담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울면서 이게 다 얼마짜린데 하며 엉엉 울었죠. 하지만 그 울음이 이상하게 불쌍하지가 않았어요. 눈물은 흘리는데 그 속에 반성은 없었거든요. 그저 자기 세상이 무너졌다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울음이었죠.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눈치를 살피고 제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시누이가 우리 친정집에서 보름 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부모님께 전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 어느 날 남편이 슬그머니 커피 한 잔을 들고 와서는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장인어른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 이제 다 정리했잖아. 아버지도 화 좀 풀리셨고. 아가씨가 또 무슨 짓을 할진 모르지.
그래서 말인데 진짜로 끝내고 싶으면 각서 하나 쓰자. 남편은 무슨 각서냐며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각서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죠. 그 내용은 간단했어요. 시누이가 보름 동안 우리 친정집에서 저지른 일들을 전부 비밀로 해줄 테니까 앞으로 시누이가 불쌍한 척 용돈을 달라고 해도 절대 꿈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비상금을 몰래 모아서 게임기를 사고 취미 활동하는 것까지는 터치하지 않겠지만 시누이에게 용돈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요. 만약에 용돈을 준다고 하면 꼭 저에게 말을 하라고 했더니만 남편이 억울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각서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대가리 굴려봐야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사인을 한 남편은 제 눈치를 봤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속이 시원해? 어머,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라고 시킨 게 누군데? 그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후에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돈을 따로 챙겨주셨어요. 사실 그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긴 했지만 꽁돈 챙긴다는 기분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속은 편안하겠다 싶었거든요. 시누이도 시아버지의 분노에 질질 끌려와 저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은 뒤 시누이에게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말을 했어요. 시누이, 다행스럽게도 정신병원까지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연예인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멍청한 짓 하지 않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